T면의 위치 지대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247쪽 마샬의 준지대설입니다. 마샬의 준지대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마샬의 준지대설. 준이 그렇습니까? 지대설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하다 이건데 마샬의 준지대설은 지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되는 고정 요소가 있으면 그래서 또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마샬의 준지대설이죠. 한번 출제했습니다. 준지대설은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 재편성한 이론이다. 준지대란 공장 설비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모습을 비추칩니다. 단기적으로 고정된 요소,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해서도 그런데 생산 요소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가면 이것은 이제 사라지겠죠.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용적이다. 아니겠죠. 이용적은 아니다. 이런 내용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하고요.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이다. 2번 고정된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3번 다음 페이지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마샬은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 하겠고요. 그래서 3번 문장만 좀 밑줄치고 주의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지대는 지대에서 고정된 생산 요소에 의해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단기적이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비용이 되고요. 네, 비용적이진 않다. 이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복잡하게 안 나오겠죠, 이 문제는. 그래서 8번에만 밑줄 칠까요? 8번에 밑에 8번. 장기에는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준지대도 장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질문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249페이지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입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 말 그대로 지대를 경사하면서 입찰해야 한다 이거죠. 입찰해야 되니까 도심지로 가까울수록 비싸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밑줄칩니다. 최대 금액이고 그다음에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입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알론소 입찰 지대설입니다. 이러한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 T면의 고르격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시키고 발전시킨 것으로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지하의 평균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 누구 따라왔다고요? T면의 고립급 비용을 가져와서 도심지에게 이거 농업지역이었죠? 농업지역이고요. 도심지역의 이론을 따른 것이 알론소고요. T론을 계승 발전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장 주의합니다. 2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볼록한 형태 동그라미 쳐놓고요. 문제를 고쳐놓는다면 이걸 고쳐놓겠죠? 볼록한 형태를 오목이라고 고쳐놓을 겁니다. 그래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오목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오목이라 나오면 거의 틀려 있습니다. 100% 틀리다고 해야죠. 다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오목은 없을걸요. 그 다음에 3번 입찰지대 곡선은 나는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쭉 밑에 내려가서 6번에 보시면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 올릴 수 있는 이용이 할당되는 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좀 특이하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원인은 상관없다 이거죠. 특정 토지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육지 경쟁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입찰 지대서를 보시면 여기가고 갈수록 지대가 싸지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알론소 입찰 지대서고요. 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금액 초과이익은 0이 된 지점에서 우리가 입찰이 이루어진다. 지가 이론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농업 입지 쪽이고요. 도시공간 구조 살펴보면 첫 번째 누가 나오는 쪽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 동심원 이론. 시카고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간 구조인으로서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최초의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은 시카고를 상대로 이런 것을 시작 안 할 겁니다. 시카고 상대로. 이 시카고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냐면 여기가 우리가 상업이 굉장히 물류가 발전된 나라예요. 발전 도시거든요. 나라가. 미국 땅이 일단 미시피강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 미시피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모이는 데가 시카고예요. 그래서 시카고가 상품 거래소가 유명하죠? 상품 거래소. 전 세계의 상품 거래소의 가장 핵심 메카죠. 우리가 월스트리트는 주식시장이 유명하고 여기는 상품 거래소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상품 거래소 만든다고 지금 하다가 지금 지자체들 지금 싸우고 난리죠. 서로 유착이 있다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 유발 효과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지금 부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거래소가 부산으로 가가지고 선물의 메카가 됐죠. 선물시장. 부산에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부산에가 본사가 있어요. 유일하게. 김대중 정부에서 공약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상품 거래소는 광주로 오기로 했는데 광주에 힘이 없어서 딴 데 뺏길 것 같은데 생산 유발 효과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니까 10만 명, 최소 10만 명 먹는 거예요. 10만 명에서 20만 명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천에서 가장 욕심 많이 내고요. 인천 송도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들어서면 인접선이라든가 것 때문에 괜찮겠죠. 이쪽에 들어서면 좋은데 그래서 시카고가 이런 의미에서 그때 도시가 막 팽창을 했거든요.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시카고가 이 상품.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부자들이 미연하든 뭐든 갖고 와서 창고를 짓기 시작하죠. 창고. 그래서 창고를 당장 못 팔고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안 팔고 오르면 팔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래서 창고를 우리가 밭대기 하듯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서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하여 도시 평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요. 3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도시 생태학적 주요합니다. 도시 생태학적 생태학이란 말은 우리가 상부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태어나서 성장해서 병 들고 죽는 이런 과정이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은 침입 경쟁 찬이라는 생태학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4번 별표 치고요. 동심원의 형태로 중심 업무지구, 천의지대, 정의지대 같은 표현이고요.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 등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주의할 것은 저소득층이 먼저 있다는 거죠. 저소득층, 이 도시 있고 첫 번째 뭐가 있고요? 중심 업무예요. 중심 업무. 다음에 무슨 단계입니까? 천의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이게 구성되더라 이거죠.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저소득층 먼저 있다는 거.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둘이가 바뀌어져 있으면 안 돼요. 중심지가 있고 천지지대가 있고 정의지대도 중심 관계. 그 다음에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부자 지대로 도시가 팽창하더라.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업 경영 조직이 다르게 형성되어 동심원의 형태로 여러 개의 농업지대가 형성된다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그래서 튀넨은 동심지에서 이렇게 쭉쭉 갔었죠. 여기는 지각적인 집으로 가는 비닐하우스 같은 걸 사용하고 멀어진 것은 저강적 녹축업을 사용했었죠.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대신 들어갑니다.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토지 이용의 형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시카고 심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도시 공간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고요. 수송비가 도심에서 각 방향과 같을 수가 없으므로 토지의 현실적 이용이 될 수 없다. 똑같지가 않죠. 수송비가 어쩐 데다가 산이 있으면은 그래서 엄청 돌아갈 것이고 직선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수송비는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리가 있고요. 그래서 도심 교통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버제스는 교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교통을 중요시하게 학자가 나오죠. 그 옆에 나오는 누구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는 뭘 중요시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교통을 중요시하는 거죠. 호이트는 선형 이론에서 교통을 중요시합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선형이 이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으로 펼쳐지고 있다. 작년에 나왔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네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교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미국의 도시경제학자는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으로 미국의 142개 도시의 주택가격 분포, 주택가격을 중요시하는데 주택가격인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응용한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튀넨의 고립국 이론. 튀넨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튀넨은 이렇게 영향을 줬고 튀넨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줬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영향을 줬다. 이 순서는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가 된 거죠. 할아버지 튀넨이. 주택가격. 2번 중심업무지구부터 도매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가 주요 교통노선에 따라 부채꼴 모양 확대되면서 배치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교통노선을 중요시했다는 거 가장 큰 특징이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하면 교통노선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풀어내요. 문제는 교통노선. 3번 고급주택지구는 고용기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3번 밑줄 치고요. 고급주택지구는 고용기기가 많은 동갑치고요.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하고요. 4번 저급주택지구는 도심 주변이나 도매 경공업지구 인근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 저급주택 지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안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안산이 경우 많죠? 지금 안산이 뜨고 있다네요. 안산. 또 그 옆에 뭐죠? 그쪽이 좀 굉장히 뜨고 있다는데요? 안양인가요? 안산, 안양, 안성 이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 그동안에 서울에서 약간의 관심받지 못했던 지역이 되게 이런 지역들이었죠. 경공업 지역. 5번 중급주택지구는 고급주택지구와 저급주택 사이로 선형으로 발전한다. 선형으로. 6번 밑줄 치고요. 도시 주거 정관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다.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포인트의 선형률을 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노선에 따라서 주택이 발전하는데 주택가격 지불 능력에 따라서 7번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은 고용기회가 많은 기존의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입지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7번 문장을 별표 쳐놓고요. 이 문장 두세 번 읽어주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은 도심 지역,
도심 지역에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교통망에 따라서 교통망이 좋으면 그쪽에서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8번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이건. 이걸 보니까 뭐 얘들 가지고 뭐 놀이기구 생각나요? 막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죠. 부채. 중심의 첫 번째 중심 업무지구,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로 나눈답니다. 이렇게. 선형 이론의 문제점은 너무 고소득계층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다핵심 이론입니다. 다핵심. 해리스 일만의 다핵심 이론이죠. 핵심.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핵심에 의해서 도시가 분포돼서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핵심 이론을 여기 보시면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맥킨지가 처음으로 주장했고 해리스와 율만에 의하여 발전했는데 이러한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 이용 패턴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된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으로 전문화된 도시 여러 개가 있다. 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문 지역이 있다 이거죠. 금융 전문 지역 또는 옆에 생산, 영화, 유통 중심 지역, 의료 중심 지역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게 다핵심입니다.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핵심 이론 되겠습니다. 도시의 다익화 이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유사활동 간의 집중 제한성,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그래서 비양립성을 주십니다. 이질활동 간의 비양립성, 이질적인 활동은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고 모이면 분리하게 되고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다익화가 되고요. 다익화는 전문화된 여러 가지 핵이 있다. 셋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오니까 선형이론만 중심으로 해서 잘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선형이론 부채꼴 모양으로 시험지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도 주어져요. 여러분 알고 무섭게 알고. 보통 노선 주택지불 다익심들은 전문화된 업종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론의 의 보시면 입지의 산정 이게 안 나오고요. 앞에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입지론과 적지론, 입지 선정 활동의 중요성. 입지를 왜 중요하냐? 한번 땅을 선정하게 되면 자주 바꿀 수가 없죠? 5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비가역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배려를 고려한 입지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입지 활동이 중요하다. 비가역성 때문에 부동산은 비가역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배려가 중요하고요. 입지 경쟁이 있고요. 입지론의 발달 과정, 공업입지 보겠습니다. 공업입지 하면 우리가 배보가 나오겠죠? 공업입지 조건에서 257쪽에 공업지 입지 조건, 공업지의 유용성은 생산성에 있다. 밑줄만 칩니다. 공업지의 유용성은 생산성에 있고요. 앞에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공업입지론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안 나왔죠? 이 문제가.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배보만 생각하시면 되죠. 공업입지입니다. 공업입지는 배보. 배보하면 최소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이론이죠. 세 가지를 따지고 있죠. 첫 번째 뭘 따집니까? 네? 수송비를 따집니까?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직접력.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수송비죠. 수송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합니까? 최대가 되는 지점에 위치합니까? 최소. 노동력과 직접력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되겠죠? 수송비는 최소.
259페이지에 주요 내용 보시면 주요 내용만 비춰주시면 돼요. 산학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송비, 노동력, 집정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모 입지를 결정한 이유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다른 비용이 일정할 경우 상상 및 판매에 드는 비용에 수송비의 합이 최소인 지점이 최적 입지며 이를 최소 수송비 입지를 한다.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게 있고요. 4번에 보시면 다음 단계로 집정력, 즉 집적의 이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점을 고려했다. 집적 이익이란 여러 공장의 한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얻는 공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단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5번에 결국 여기서 별표 치고요. 최적의 공급 입지는 끊고 최소 수송비 지점, 최소 수송비 지점,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 집적 이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점 수로 결정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가 있다. 수송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노동력과 집정력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이거죠. 공장 입지로서는. 릴수 위에 최대 수요 이론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호입지 지향성. 공호입지.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렵죠. 공호입지 지향성에서 수송비는 여러분들이 원료 지향형 입지와 소비 지향형 입지가 있거든요. 별표 쳐놓고요. 한 번 해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는 아닌데 대부분의 공호입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이쪽으로 갈 텐데 원료 지향형. 그래서 원료 지향형은 편제적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고 원료 지수가 1 이상인 것과 입지 중량이 중량 감소 산업은 우리가 시멘트 공업이 되겠는데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이것은 원료 지향형 입지다 이거죠.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거, 버터, 치즈, 생선, 통조림 공장은 원료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되겠습니다. 디귿번만 주의하시면 돼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은 어디 위치해야 된다? 원료 지향형. 원료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위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소비 지향형이 있고요. 소비 지향형은 미음번에 보시면 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산업, 그래서 패션업 밑에 있는데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이게 소비 지향형 보편 원료. 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물 같은 거. 또 디귿번에 완제품의 부패성이 심하거나 파손하기 쉬운 산업, 제빵업, 유리업 같은 경우도 시장에 위치가 되고요. 또 두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유리업이 시장이 좀 그렇대요. 제빵에는 그래도. 약간은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올 거고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 원료.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이게 보편 원료거든요. 그래서 보편 원료는 어디 입지해야 된다? 시장 지향. 어디에서든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 같은 경우, 그래서 맥주라든가 청량음료산 같은 경우는 소비 지향형 입지다. 그래서 원료 및 원료 지수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원료에는 편제 자료와 보편 원료가 있다. 편제 자료란 석회석이나 철화석처럼 특정 지역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원료로 국지 원료라고 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우리나라 편제 원료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금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히토리라고? 히토리 안 들어봤어요? 지금 히토리가 없으면 첨단 산업 문 닫습니다. 히토리. 전 세계 생산량의 90 몇 프로를 지금 중국에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네. 또 기타, TV, 우리 첨단 제품 있잖아요. 처음 히토리가 들어가요. 히토리가 들어가는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옆에 있고 일본 여가 있는데 여기가 대만이 있고요. 여기가 땅이 좀 있죠. 섬이. 네? 뭔 소리야? 인공섬이요? 여기 일본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붙어 있는 거 남사운동가요? 있어요. 인공섬은 아니고요. 인공섬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섬이에요. 실제 섬이라고. 인공섬 아니에요. 섬이 있는데 이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지금 서로. 얘들은 지금 2차 대전 때 전쟁 나가고 얘들한테 뺏겼다 그러고 원래 일본 거였죠. 얘들은 아니다. 갈 거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그때 중국 배가 들어오니까 몇 년 전입니다. 5년 됐나요? 4, 5년? 중국 배가 들어오니까 엉리에 오렸죠. 일본 해군 자위대가 가서
상선을, 노선을 정리했어요. 중개선 풀어주라.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 일단 너 침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 분쟁이 붙었습니다. 분쟁이 붙었는데 한 방에 해결한 게 뭐였습니까? 히토리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좋아. 우리 일본에다 히토리를 판매하지 않겠다.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사과하고 풀어주고 가서 죄송하다고 끝냈어요. 히토리가 근데 이게 엄청나게 환경 파괴 사고입니다. 저희들이 중국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히토리 광산을 100g인가 1kg 생산하려면 뭐 100만 톤 이렇게 해야 된다냐? 굉장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희귀한 70, 90% 이상은 중국에서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본한테 큰소리 치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큰소리 치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첨단 제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히토리가 지금 생산하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아쉽게 북한에가 있다네요. 북한에 그냥 채굴만 하면 된대요. 근데 채굴 장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가서 키울 건데 지금 중국의 일본 북한에가 천연 자원이 700조 달러가 있다는 거죠. 지금 700조 달러. 그러니까 남북 통일만 되면 대박이 됐는데 어떤 분이 남북 통일되면 대박 한다고 해놓고는 못하게 그래요. 본인이 대박이다 해놓고 그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대박이다 했잖아요. 남북 통일되면. 근데 대박이 되려면 또 교류가 돼야 되는데 교류 막아놓고 대박이다 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전부 어디로 파니까 북한에서는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죠. 천연자원.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오고 있잖아요. 더 나서 중국의 북한의 천연자원을 여러분 상상이 초라합니다. 실제로 못한다. 대표적인 히토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지금 산업 생산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가공할 거가 대도 안 해요. 조금만 하더라고요. 이 가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더라고요. 옛날 석탄 공장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엄청나게 사용하더라고요. 원자력 사용하듯이.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정말 적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TV에, 기타 모든 첨단 제품에 히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편 원료가 아니라 편제 원료가 되겠죠. 편제 원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자원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멘트는 좀 많고요. 시멘트는 좀 많은 편이고요. 시멘트 수입에 넣어서 못 들었잖아요. 시멘트는 많고 또 우리나라 가장 많은 게 유리랍니다. 유리. 모래. 우리나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 많다네 그것은. 자, 복제원료라고 한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자, 보편 원료란 물이나 공기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하고요. 따라서 보편 원료는 생산에서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편 원료. 보편 원료, 편제 원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에 두 번째 원료 지수에서 니은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중량 감소 산업이며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중량 증가 산업이다.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죠. 방금 말한 히토리 같은 경우는 그 지하에서 어마어마 이렇게 이 정도 했다가 그냥 실제로 생산되면 이 정도도 안 된다고. 이걸 다 들고 와서 시장 근처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가공해서 이만큼 들고 와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편 원료가 아니라 편제 원료 되겠습니다. 원료가 중량 감소 산업이죠. 시멘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중량 감소 산업.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되겠네. 시멘트 얘기 많이 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제 원료다. 편제 원료. 노동 집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업입지입니다. 상업입지. 262페이지에 상업입지 보시면 상권의 의.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개념 흔히 시장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배후지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권의 구매.
이 상권의 구매에서는 그 두 번째 주의해야 되죠. 구매의 빈도가 주요하다. 상권의 구매에서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상권에서는 구매의 빈도가 낮으면 빈도가 낮으면 상권은 범위가 높다, 작다, 크다, 작다. 구매의 빈도가 그럼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구매의 빈도가 낮으면 상권의 크기는 네? 크기는 크다? 크다. 맞습니다. 작다 안 돼요. 구매의 빈도가 반대로 구매의 빈도가 높으면 상권의 크기는 작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매 빈도가 높으니까 200가구 대상으로 하죠? 보통 25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한다는데 1번에 보시면 백화점이나 전문점과 같이 소비자가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밑줄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고차원 중심지에 입주하는 경향이 있어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 밑줄 치고요. 2번 일용품점이나 잡화점, 편의품점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밑줄 저차원 중심지에 입주하는 경향이 있어 상권의 규모는 작아진다. 상권의 측정 방법이 있고 상권의 획정 방법이 있습니다. 상권의 획정 방법, 공간 독점법 있고요. 밑줄 치죠? 공간 독점법. 공간 독점법은 면허가 필요한 거죠? 면허. 공간 독점법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담배입니다. 담배. 상권의 획정. 공간 독점법. 어떤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허가를 필요한 거니까 담배 업종을 보시면 되겠죠? 담배 거리 제한이죠? 거리 제한 중에 지금 담배가 있죠? 또 뭐 있나요? 거리 제한 중에 예전에는 주유소도 거리 제한 줬었죠. 주유소 거리 제한 줄 때 대박 터졌죠? 그때. 근데 거리에서 제한 풀어버리니까 주유소가 좀 날마다 문 닫고 있죠. 이건 주유소, 예? 복권집도 그러잖아요. 뭐? 복권집. 아, 복권집도 그렇습니다. 복권집은, 그렇죠. 복권? 로또 복권? 로또 복권도 지금 거리 제한 두고 있죠? 명당짜리 있다고 하는 거죠? 신기하긴 하네요. 신기하긴 하던데요. 충청도에 어딘가요? 명당집은? 풍수 지리학자도 가보고 우리도 다 가봤는데 수학자도 가는데 그 집에 수명이 준다고 그렇게 그래서 1등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줄 쓴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등이 나오는 거 많이 사니까 또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 되겠죠. 공간 독점법. 편의품점이나 체인점, 주류 판매점, 우체국처럼 거리에 제한을 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 지역 독점이 행사된 업종에 주로 제한된다. 시장 침투법입니다. 상호간의 상권이 중첩되어 있는 백화점이나 상품점, 슈퍼마켓 등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고 경쟁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상권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시장 침투법이 있고요. 분산시장 접근법. 밑줄 칠까요? 고급 백화점처럼 전문화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서 전문화된 상품을 밑줄 칩니다.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면 상권이 연속되지 못하다. 불연속적이다. 상권의 불연속. 분산시장. 분산시장 접근법은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다. 시험 나온다. 이거 나오겠죠? 답으로. 불연속적이다. 딱딱 끊어져 있다 이거죠. 시장 자체가. 상업 입지 조건 보시면 상업 입지 조건, 지역의 요인, 상업 입지 이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쪽을 하셔야 되겠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크리스탈로. 중심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통해 도시의 수와 규모, 분포, 기능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되고요. 올해는 축제 될 거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칠하기 분포 형태, 쇼핑 형태, 도시 규모나 분포 기층 이용을 연구하는 데 이용하고요. 가정을 알 필요 없고요. 215페이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자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 밑줄 칩니다.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자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 즉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자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자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된다 이거죠. 자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는 거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번 중심지란 동그라미 치고요. 중심지란 자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도시의 중심을 말하며 이러한 중심지가 주변 지역의 자와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을 한다.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에서 자와 자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주변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중심지 역할을 크게 보는 거죠. 현대는 좀 반대로 됐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우리 중심지가 있고 주변지가 있고 하면 생산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은 주변지에서 이루어지죠. 주변지에서 이루어져서 중심지로 가져가는데 크리스탈의 중심지에서 반대로 중심지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서 주변지로 재가가 도달된다,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심지란 특이합니다. 자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도시의 중심을 말하며 이러한 중심지가 주변 지역의 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지 기능이라고 한다. 주의합니다. 분명히 주의하라겠습니다. 여기 나면 옛날 이론이잖아요.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 중심지에서 생산해서 주변지로 가져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맞기 때문에 시험 출제한 겁니다. 이 질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옛날은 이게 가능했겠죠.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에서 생산해서 이 주변지에서 얼마만큼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 최소 범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최소 범위. 이는 중심지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요.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의 범위, 즉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말하고요. 3번 자의 도달 범위란 중심지가 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지역 범위를 말한다는 조치입니다. 자의 도달 범위란 중심지가 자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지역 범위를 말한다.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받는 공간적 한계 거리로 중심지로부터 판매량 또는 수요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하고요. 0. 일이 아니다 이거죠. 중심지 그다음에 이상적인 배우지 형성 과정 보면 단일의 중심지일 경우에는 원형으로 배우지가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다수의 중심지일 경우에는 중심지 사이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육각형 구조로 배우지가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되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외적평, 중첩평, 정육각형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심지를 주요 내용 별표 쳐놔야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한 두 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중심지 이론의 주요 내용 보시면 1번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석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고요. 2번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더 커지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3번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는 가깝다. 여러분 서울 생각하시면 되죠? 서울은 중심지가 멀죠? 굉장히 그러나 순천역이 있는 중앙만 가면 5분 다 걸어버리죠? 5분도 안 걸렸던데. 4번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요. 5번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고차 중심지는 발달하고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게 됩니다. 좀 자동차 차고 나가버리니까요. 6번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24에서 나왔고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올해도 뭐 출제하겠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올해도 출제가 될 걸 예상하고요. 올해는 이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작년 아니죠. 올해 계산 문제입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안 나왔을 거예요. 올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별표 치고요. 계산 문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허프 나온다 했더니 진짜 허프 나와가지고 올해는 레일로 갑니다. 100% 올해 레일입니다. 허프는 올해 안 해도 돼요. 계산 문제.
몇 개? 자,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대하여 두 도시가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인력 법칙이니까 누가 끌어당기냐 이거죠. A 도시와 B 도시가 있는데 그 중간 C가 있다면 C가 A로 갈 거냐 B로 갈 것이냐를 따져보는 거. 인력 법칙. 뉴턴의 만인력 법칙을 응용한 거죠. 인력 법칙으로 끌어당기는 힘. 주요 내용 보시면 자연과학의 중력법칙은 뉴턴의 중력이론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고요. 2번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밑줄 칩니다. 별표 치고요.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며 인구에 비례하겠죠. 당연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광양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광양 사람들이 여수로 갈 것인지 순천으로 갈 것인지 따져보는 거죠. 그 비슷비슷하죠. 규모가 지금 순천이나 여수나. 근데 거리도 좀 위치적으로 비슷한데 어떻게 패턴한지 모르겠습니다. 5대5로 다니신가요? 순천으로 가시는 분, 여수로 오신 분, 광양성.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3번 A 도시와 B 도시의 크기가 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겠죠. 지금같이 여러분들 광양이 대표인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을 봤을 때 순천, 광양, 여수가 광양이 중간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없던데 유인력 저거 뭐죠? 적어져 있나요? 혹시? 계산식? 레일리의 소비력 법칙? 자, 유인력입니다. 조금 이따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할 거예요. 계산 문제가. 우선 유인력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거리에 구한다고요?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구에 비례한다겠죠? 이렇게 하나 적어놓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 식을 모르면 못 푸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은 쪽지 61번 갑니다.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 올해는 이거 계산 문제니까 61번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에 딱 이렇게 씁니다. 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써놓습니다. 계산식.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올해 시험에 숙제 예상 문제입니다. 26개. 작년에 흑프가 나왔습니까? 오늘 흑프 안 나와요. 그래.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하고요. 인구에 비례하고요. 유인력, 거리 제곱에 제곱을 풀어내는 어렵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1아니면 3을 주겠죠. 3을 줄 텐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A 도시,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되고 문장 주의하자겠죠? 4번은 동그라미 4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크기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이 질문을 바꿔놔서 A, B 좀 바꿔놓죠? 시험 문제에서는 혹시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 24의 기출문제인데요. 24의 기출문제인데 올해는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걸 예상합니다. 25에 안 나왔어요. 26에 나온다 이거죠. 당연히 허크가 나왔으니까. 아니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을 할 건지. 근데 개인적으로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이 나올 확률이 없다고 해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이 출제될 확률은 없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섬유시설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을 수정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레일리의 섬유인력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두 쇼핑센터 A와 B가 있을 경우 쇼핑센터 A와 B로부터의 분기점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죠. 쇼핑센터 A로부터의 분기점 1 플러스 루트 A의 면적분에 대한 B의 면적 또는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에 대한 쇼핑센터 A와 B 간의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쇼핑센터 B로부터의 분기점은 1 플러스 루트 B의 면적분에 A의 면적 그 다음에 나누기 쇼핑센터 A와 B 간의 거리. 이게 이제 18에 나오고 22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루트 벗겨내서 하는데 루트 벗겨낸다는 것이 어렵죠? 어렵나요? 쉽나요? 그것만 젊은 친구는 알아야죠. 아니 이거 딱 떨어지게 나오고 쉬운 거.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무조건 딱 떨어지게. 딱 떨어지게. 그럼 못 풀어요. 네? 딱 떨어지지 않는 못 풀죠. 딱 떨어지지 않는 거를. 그렇죠.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갖고 들어오라니까 혹시나 안 떨어지게. 아니요. 이것은 계산기가 필요 없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데 이 컨버스 비교가 나중에 한번 루트 100개 내는 거. 이제 18에 그 예제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나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62번에 이거 있잖아요. 62번에 레일의 3일 역법칙 땡땡 찾고 방금 썼고요. 62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있잖아요. 여기에다 식을 하나 부담되나요? 부담되면 다 할까요? 분기점